사회과학 입문 제 13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진도 나갔던 부분 중에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 지난주에 계급 계층 사회학, 그 다음에 사회변동론, 세계화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못했던 부분이 일상사회학 부분을 우리가 못했어요. 그걸 오늘 이제 일상사회학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공부할, 이제 마지막 주에 공부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과의 관계, 그 첫 번째 부분을 일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남는 나가지 못하는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주에 우리가 최종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진도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사회학을 이제 지금 우리가 3주차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실증주에 꽁투를 했고, 그 다음에 근대사회학, 그 다음에 주류인 조직사회학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사회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에 들어와서, 계층사회학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사회변동론, 그 다음에 세계화 이 부분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일상사회학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마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의 내용들을 크게 보면 우리가 이 과목이 사회과학의 성립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근대 시작에서 현대 최근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제 성립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립 과정을 우리가 맨 앞부분에 봤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의 각 영역별로 이제 주요 개념과 이론들을 이제 나누어서 경제학을 공부를 하고 정치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학의 주요 개념 중에 이론 중에 이제 일상사회학 부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되면 여기 남은 일곱째 부분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과 관계 여기 이 부분만 남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다음 주에 진도를 나가면은 우리가 예정된 진도를 모두 마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것이 일상사회학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사회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처음에 이제 꽁트가 물리학에서 그 자연과학 혁명의 그런 어떤 엄밀한 자연과학적 절차를 우리 사회 현상에도 적용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실증주의 형태로서 이제 사회학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사회학이 계속 이제 발달되어 오는 과정에서 한 200년 동안 발전하면서 그동안에는 이제 사회학이 주로 이 거대담론이 됐었어요. 거대담론이 한문을 쓴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좀 거창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창한 얘기니까 영어로 하면 매크로 티어리였어요. 사회학이 이제 첫 출발점은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학이 뭐 다루는 영역이 워낙에 다양하긴 하지만 대체로 거대 담론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일상생활과 약간 동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자연과학에 비해서는 구체적인 뭐라고 할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영역이 아니고 조금 추상화된 그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 실제 생활 일상생활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먼 얘기 이런 게 되겠어 대체로 이제 그동안의 사회학이 거대 담론을 흘러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얘기만 너무 흘러왔다. 그러다가 이제 특히 이제 심리학 쪽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례 연구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됐죠. 우리가 그 사회학의 역사에 보면은 뭐라고 할까 인간관계 이론 이런 게 있었잖아요. 호손 실험, 인간관계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특히 이제 행태주의, 후기 행태주의 들어오면서 이제 이 사례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방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흐름이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한 200년 동안 거창한 이런 거대 담론이 아니면은 그냥 그야말로 너무 뭐랄까 사소한 얘기인 사례 연구 쪽으로 치우쳐 있다, 양극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스펙트럼으로 치면 양 끝에만 이제 이런 식으로 사회학이 머물러 왔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제 반성으로 시작된 것이 이른바 중범 이론입니다. 중범위 말 그대로 미들 레인지 티어리죠. 너무 거창한 그 사회학도 곤란하고 우리 일상생활,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추상적인 그런 자칫하면 이념, 뭐라고 관념론까지 흐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형이상학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대 담론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그 뭐랄까 귀납적인 어떤
시사점 없거나 뭐 이런 별로 의미도 없는 그런 그야말로 단편적인 그런 사례 연구,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서 두 가지를 이제 절충하는 절충주의 입장에서 이제 중범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다, 이렇게 하면 중범위 이론, 미들레인지 거창하지 않게, 그러니까 스펙트럼으로 치면 거대 담론, 그 다음에 사례 연구라고 하는 양극단의 중간점에 위치하는 그런 중범위 이론에 이제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 중범위 이론 중에 하나가 지금 일상생활을 중시하는 일상사회학이다, 이렇게 하네. 말 그대로 데일리 라이프,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생활, 여기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일상생활이죠.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일상생활을 중시하는 민속 방법론으로 이제 흘러왔습니다. 민속, 에스노 메소돌로지다, 이렇게. 에스노, 그러면 이게 에스노라고 하면 이제 민속학, 에스놀로지 그러면 민속학이라는 뜻이고, 메소돌로지 그러면 방법론이니까 이게 이제 민속 방법론입니다. 네? 민속 방법론은 그러니까 굉장한 거창한 그런 거대 담론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주 단편적인 그런 사례 연구도 아니고, 그런 중범위 수준에서 일상생활을 다룬 그런 것이 바로 민속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민속 방법론 중에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일상사회학입니다. 지금 흐름이 크게 지금 나누면은 일단 대중사회론. 우리 사회가 보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더 대중사회로 나와왔지만 근대 초기에 보면은 뭐랄까 교양과 어떤 자산을 갖춘 그런 공중 계층이 있었고, 그다음 공중과 유리된 대중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주인공이 이런 공중 중심의 그런 그렇기 때문에 공중 중심의 또는 공중 시각에서 본 그런 사회학은 뭐라고 타당성이 떨어진다, 적실성도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던 거지. 대중사회론,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인구 피라미드로 치면 우리 계층으로 치면 하류층, 그러니까 90%를 차지하는 이 대중을 중심으로 5% 10%에도 안 되는 그런 공중이 아니라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연구 대상도 대중을 로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관점도 대중의 시각에서 봐야 되고, 이렇게 한 그런 그래서 대중사회론이 등장한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한 사회의 일상생활의 측면이 위험사회란 겁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험해졌다. 어떻게 보면 과학혁명으로 해서 오늘날 굉장히 그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안전해진 것 같지만 예전에 비하면 뭐라고 할까, 천재지변이랄까, 그런 우발적인 그런 위험으로부터는 좀 안전해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해졌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핵무기랄지, 지금 뭐 현재 세계적으로 창궐 하고 있는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랄지, 그다음 뭐 대기오염, 범지구적인 대기오염, 그다음 온실 효과로 인한 기온 상승, 하여튼 이런 정말 많은 사항들이 이제 위험 요소로 도사리고 있고, 핵무기뿐 아니라 지금 방사능 원자력 발전소, 핵 발전소의 그런 것들 이제 지진에 취약하고 이런 해서 정말 위험한 거 아니냐. 전쟁도 지금 여차하면 전쟁이 날 수 있고,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팽팽한 무역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엄청난 지금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동아시아의 그런 국경 분쟁이랄지, 그 다음에 유럽의 유럽연합으로 가는 그 대통합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가는 브렉시트랄지, 유럽연합이 지금 해체되는 그런 지금 국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난민들이 이제 유럽으로 몰려들다 보니까 유럽의 그 포용적인 그런 유럽 사회가 배타적인 그런 사회적 배제 이런 게 드러나고 이러면서 테러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보면 인종 충돌, 흑인과 흑백 사이에 또 인종 충돌이라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또 선거 국면에 있고 트럼프가 또 너무 위험한 그런 그걸 많이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WHO에서 탈퇴하겠다 그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 중국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반발해서 탈퇴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독일 주둔 미군을 일부 철수하겠다, 동유럽으로 이동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바로 행동에 나섰고,
그다음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도 주둔 미군을 감축하지 않겠냐, 지금 그런 상황을 가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다음에 뭐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위험인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사회를. 그래서 위험 사회가 아니냐. 뭐 그것뿐 아닙니다. 기업도 그렇고, 뭐 오늘 아침 뭐 뉴스에서 봤지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금 구속 그 영장 실질 심사에서 풀려났죠. 그걸 놓고 이제 삼성에서는 살았다고 만세를 부르지만, 또 그동안에 이제 명백하게 저질러온 그런 부정 위법 사항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면 이제 삼성이 쉽게 말하면 그 총수 한 사람의 구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삼성그룹, 삼성전자가 위험하고, 삼성그룹 전체가 위험하고, 그 다음에 삼성에 투자한 전 세계 주주들의 그런 또 위험하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삼성으로부터 또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한국 사회가 위험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재벌 총수 한 사람이 어떤 비위 사항으로 인해서 그 회사뿐 아니라 그 사회, 그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한번 휘청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위험한 사회라고 한 거죠. 예전같이 뭐 기업에 조그만 손실 하나 나갔고 그거 하나 금방 메꿔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추스리고 나아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인 삼성그룹조차도 그 사소한 거 하나 잘못돼서 이렇게 걸리면 그냥 그룹 자체가 그냥 그냥 뭐랄까 안개처럼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뭐 애플이나 뭐 지금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소한 그런 위험 요소 하나 폭발하면은 순식간에 그 기업 자체가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거기 일하는 일자리, 그 다음에 납품하는 계열사들, 그 다음에 그들의 가족들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경제적인 위협에 처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그냥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이런 위험 사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또 얘기할 때 소비 사회가 아니냐, 소비 사회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경제학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 게 되겠지만, 경제학에서야 모든 것이 경제 활동이고, 결국은 이제 경제학에서 모든 그 경제 생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효용을 소비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소비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보면 어떻게 지극히 당연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사회학에서 볼 때는 소비라고 하는 것이 좀 뭐라고 단지 경제적인 현상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회학에서도 소비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된다. 단지 경제적 효용만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그 효용 외에도 다른 그 뭔가가 있다는 거죠.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대, 경제에서 또 지대라고 그래서 렌트라고 그래서 또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지대로만 설명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어떤 상품이 가진 화폐적 측면의 그런 가치 외에도 그것이 갖는 이미지, 상징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내가 특정 상표를 내가 소비를 한다 그럴 때는, 이런 고급차, 무슨 어마어마한 고급차, 내가 람보르기니를 탄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갖는 것은 단지 그 차량의 가격 뭐 10억, 그러니까 10억이라고 하는 차를, 10억짜리 차를 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외에도, 그 람보르기니라고 하는 그런 그 상표가 갖는 이미지, 상징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우리는 상품을 소비할 때는 그 상품이 갖는 경제적 그 가치 외에도 많은 사회적 가치도 우리가 함께 소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현대사회는 소비사회가 아니냐, 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연사회, 우리가 한때 이제 2차 대전 직후에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종신고용이 이제 뭐랄까 하나의 굉장히 뭐랄까 부러워하는 그런 사항이었죠. 뭐 도요타 회사에서 회사 사원을 이제 종신고용하고, 한 번 일자리가 영원한 일자리가 되고, 그다음에 뭐 대를 이어서, 가문을 이어서 이런 승계하는 그런 회사가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봐왔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계속 바뀐다고 하는 거죠. 기업들도 수시로 거주개혁을 통해서 계속 바뀌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들도 한 직장에서 평생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옮겨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헌터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 각 사람의 그 경력을 개발해서
보다 좋은 여건에 있는 그 일자리로 이렇게 옮겨주고 하는, 마치 프로야구 선수들이 A팀, B팀, C팀 이렇게 옮겨 다니고 거기 계약하는 에이전트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걸 해주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한 군데 묶여 있는 사회가 아니고 보다 유연한 사회가 됐다, 이렇게. 다시 말해 안정된 게 없고 보장된 게 없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우리는 또 좋게 말하면 한쪽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유연 사회가 됐다,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과잉 합리화 사회라고 하는 거죠. 여기 사회가 대체로 이제 합리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옛날처럼 뭐라고 형식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중시하고, 무슨 음식을 먹을 때도 옛날처럼 복장을 멋지게 차려입고, 그다음에 냅킨을 깔고 이렇게 꽃을 앞에 꽂아놓고 이렇게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이렇게 먹어오던 그것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지만, 사실 먹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먹는 것도 좀 그냥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코스 요리가 나온 것이라 그냥 한 상에 차려놓고 그냥 먹자. 그리고 뭐 정정하지 말고 그냥 편한 반바지로 먹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제 그 음식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동차도 옛날에 무슨 벤츠나 이런 차들은 굉장히 럭셔리하고 엄청난 옵션을 갖추어서 엄청난 어마어마했지만, 그 뒤에 뭐 도요타나 우리 소나타나 이런 차들이 이제 도전함으로 해갖고 벤츠가 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장식품 같은 걸 다 빼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이제 장착을 해서 꼭 필요하고 한 것만 이제 굉장히 합리화된 거죠. 옛날에는 굉장히 형식화됐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합리화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와서는 너무 지나치게 이제 과잉 합리화된다는 거죠. 맥도날드 같은, 예? 굳이 맥도날드까지 안 가도, 뭐랄까, 샌드위치하고, 이렇게, 커피하고, 이렇게 해서 먹어도 되는데, 지나치게 합리화시켜가지고 그냥, 좀 더 메뉴를 한 뭐, 3개, 4개 이렇게, 다양화시킬 수 있는데, 그냥, 빅맥 세트 하나로 딱 그냥, 예? 그 다음에 음료도 그냥 콜라, 뭐랄까요. 커피, 이렇게 여러 개 다양할 수 있는데도 그냥, 콜라, 이런 식으로 딱 하나 정해서 그냥, 예. 그 다음에 그것도 자동 판매기. 굳이 자동 판매를 안 해도 되는데, 그것도 자동 판매를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과잉 합리화 시킨다는 얘기죠. 적당히 하는 거 좋은데 너무 지나치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또, 필요 사회가 아니냐. 모두가 다 필요하다. 예. 근로자도 피곤하고, 노동 강도가 세지고, 워킹 푸어, 일을 하면 할수록 가난해지고, 빚에 찌들리고, 부채를 안고 살고, 그다음에 자본가들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재산과 소득이 있지만 자기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몫은 적고, 그리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굉장히 부실하고 항상 불안정하고, 언제 이렇게 위법 사항으로 구속될 수도 있고, 뭐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자동차들도 너무 이렇게 많이 주행하다 보니까 자동차들도 굉장히 그 피로 상태, 그러니까 모든 기계들도 모든 것이 피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옛날처럼 어떤 여유를 즐기면서 천천히 그런 즐기면서 그렇게 느림의 미학 이런 사회가 아니고, 속도 빠르고 크고 이런 것만 중시하다 보니까 모든 근로자나 사용자나 기계나 모든 것들이 필요한 아주 그냥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필요 사회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말한 이런 것들, 열거한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일상 사회학의 예들입니다. 이외에도 물론 우리 사회에서 보는 많은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그 일상 사회학입니다. 하나씩 좀 나눠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사회론, 대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대중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의 매스, 대중이라고. 이 대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대에 들어서 등장한 거죠. 근대에는 이제 그 부르주아, 아까 이제 공중이었어요.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부르주아,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그 공중, 또 퍼블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했는데, 2차 대전 직전에 이제 대중이라고 하는 게 등장했죠. 대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중, 대중이 어떤 좀 비정상적인 그런 심리 구조를 가졌을 때 우리는 군중이라고 한다, 크라우드라고 한다. 그래서 이 개념이 이렇게 변천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 퍼블릭 개념에서부터 대중, 매스 개념으로, 그리고
군중, 크라우드 개념으로 이제 변화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이 이게 이렇게 된 것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대량 생산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우리가 간의 수공업이었잖아요. 매뉴팩처가 이제 주로 주류였는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공장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대량 생산되니까 이제 또 대량 소비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량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대중이죠. 그러니까 대량과 대중은 결국 영어의 같은 매스입니다. 매스 프로덕션 그러면 이제 대량 생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매스 미디어다 그러면 대중 미디어다 이렇게 번역. 그러니까 대량과 대중은 결국은 같은 뜻인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대중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대중을 좋게 보는 시각이 없어요. 대체 공중이 좋은 것이다. 공중은 수적으로는 전체 한 10% 5%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은 건전한 양식과 상식과 그다음에 도덕과 뭐랄까 어느 정도 구매력과 이런 걸 갖춘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제 대중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주로 비판적으로 많이 봤고, 특히 이제 군중에 대해서는 이제 군중 심리라고 해서 우리가 크라우드 사이클러지, 군중 심리. 그래서 구스타브 르봉이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가, 그다음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그 사회심리학자죠. 이번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이제 독일에서 히틀러 치하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망명해 갔던 그 사회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그 유명한 책들을 몇 권 냈죠. 자유로부터 도피 이런 책을 냈습니다. Escape from Freedom이라고 하는 자유로부터 도피라고 하는 책을 내서 그 당시 이제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그 다음에 일본의 군국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사회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근대 때 모든 개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 자유를 자기 자유를 자기가 뭐랄까 자유롭게 말 그대로 선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니까 이 자유를 이제 주체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위탁을 하려고 했고, 그런 위탁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던 사람이 바로 히틀러고 무솔리니고 일본의 군국주의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명한 책을 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소유냐 존재냐 투에버와 투비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소유 심리가 작동하지만 to have가 작동하지만 어떤 사람은 to be 존재에 또 의미를 찾는 사람이 있다. 꽃이 있을 때 그 꽃을 가지려는 사람이 있고 그 꽃을 그냥 주고 존재 자체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to have에 속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인류의 성자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나 이런 사람들은 to be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대조를 시켰죠. 그 다음에 또 에리 프롬의 The Art of Loving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숭고한 그런 거긴 하지만 사랑에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뭐랄까 좀 나쁘게 나오면 학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편집증에서 나오는 왜곡된 형태의 사랑의 기술이죠. 그러나 또 집착도 또 하나의 사랑의 기술이고, 무관심도 일종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람직하진 않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밖으로 표출될 때는 어떤 행동이 되는데 그 행동도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 에리 프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알렉시스 또코빌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정치학자, 이 사람은 또 미국을 여행을 해보고 그 당시에 미국 독립 이후에, 그러니까 초창기 때, 미국 초창기 때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미국을 여행을 해보고 그 미국의 그런 문화를 보고 굉장히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메리칸 프레지던시라고 하는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 책에서 미국 대통령제가 굉장히 특이한 제도다. 그러니까 뭐 정근대적인 그 군주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가장 민주적인 유럽식의 그 의원 내각제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형태다. 좀 좋은 측면에서 이제 좀 신기한 제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다. 그 당시 유럽은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죠. 물론 시민혁명을 거쳐서 전제군주제는 무너졌지만 여전히 유럽에는 그 귀족의 전통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 뭐랄까 보통 민주주의가 확산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없지만 여전히 그런 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의 그런 하나의 특징, 뭐 다원주의랄지 이런 그 미국식 그 뭐랄까 보편화된 대중적인 민주주의를 좀 비판적으로 봤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너무 그 정치에 대한 통로를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열어놓으면 뭐랄까 정치에 대한 접근이 그것도 일종의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 유럽 사람들은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용을 치러서 보통 선거권을 가지게 됐는데 그런 비용도 치르지 않고 그냥 쉽게 말하는 무임승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정치를 좌우할 수가 있냐, 정치를 좌지우지하면 되겠냐, 이 사람들도 뭔가 입장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야 된다. 공짜로 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여러 가지 우리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중들이 오늘날 우리가 위키피디아 이렇게 해갖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집단지성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바일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실시간에 들어가서 지식 검색을 통해서 백과사전 열어보면 모든 지식을 그냥 한 손에 다 얻을 수 있어요. 성경책을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이제는 성경책을 한글은 물론이고 영문 뭐 원문까지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내려받을 수 있으니까 옛날 같으면 그런 성경 한 구절을 얻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노동을 해서 성경 한 구절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지식을 정말 귀중한 지식을 얻으려면 아주 비싼 책을 돈 주고 사야지만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모바일로 그냥 보니까 지식에 대한 근접은 굉장히 쉬워졌고 지식이 보편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지로부터 해방이 되고 좋은 점도 많지만 나쁜 점은 뭐냐, 대가 없이 너무 대가 없이 쉽게 지식을 얻는다고 하죠. 지식을 얻을 때도 뭔가 대가를 치르고 스승한테 얘기를 듣고 돈 주고 책을 사고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통해서 결론을 얻어서 이게 지식 이렇게 되는데 그냥 모바일 열어갖고 그냥 바로 지식을 얻어버리니까 네? 모든 상품에 되는 그 상품에는 거기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값싸게 지금 여전히 뭐 고급 예를 들면 소형차, 예를 들면 뭐 전기차, 뭐 테슬라 차 같은 것은 그거는 별로 사실 원가는 얼마 안 드는데도 값은 지나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 가치는 얼마는 안 되지만 명목 가치가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용 가치는 굉장히 큰데 명목 가치가 거의 제로 아닙니까? 모바일 통해서 바로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식이 뭐라고 할까,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지식이 업신여김을 받는 아주 하찮은 존재가 되는 거고, 지식을 무료로 전달해 놓은 그런 선지자나 옛날에 그래서 히랍 철학자들 같은 사람들은 오늘날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나왔으면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중문화의 명암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일상사회학 중에 우리가 대중사회학 다음으로 보는 것이 위험사회라는 위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굉장히 위험하다. 리스크. 항상 리스크에 처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독일의 사회학자 율리히백이라는 사람이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전근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특히 과학혁명으로 인해서 오늘날 사회가 이제 굉장히 예측 가능해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곧 달나라에도 다시 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릴 텐데 이렇게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뭐랄까 좀 우발적인 그런 사고로부터는 좀 많이 안전해졌습니다. 많이 안전해. 그러나 이제 사고가 점점 더 대형화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면에서 물론 가장 위험한 군사적인 위험이죠. 그냥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실수로 잘못 누르면 그야말로 순식간에 그냥 전 세계 핵전쟁이 도발되고 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지구가 완전히 문명이 순식간에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는 거고, 그 전에 외교적인 또 위험도 굉장히 여러 가지 도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안전, 화재나 이런 천재지변 이런 것도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위험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위험에 현대 사회의 부지불식 중에 범세계적 평등하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이 뭐냐면 한 나라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화를 통해서 그냥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서 한 나라가 위험하면
다른 나라도 바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유기성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누구나 평등하게 노출이 됩니다. 빈부격차가 없어요. 위험이 핵전쟁이 난다. 그럼 부자들이 조금 더 뭐 안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날 팬데믹,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아무리 부자들도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똑같이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평등한 노출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는 이제 리스크라고 그러고 과거에는 해저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전에 해저드는 많이 이제 우리가 경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팬데믹이 앞으로 계속 유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특히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여름으로 들어왔으니까 좀 더워질 때 잠깐 잠잠했다가 다시 가을에 대창고를 할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 예측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사회라는 말이 예사롭지 않게 그렇게 들렸습니다. 처음에 윤리백이 위험 사회 얘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좀 뭐 신선한 얘기다 뭐 이렇게 그 참 특이한 얘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그 소비 사회라고 하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소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제학에서는 너무나 지극히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사회학에서는 굉장히 좀 특별한 그런 시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컨섬션이고 프랑스 말 컨슈마숑이라는 말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장 보돌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소비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죠. 소비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으로 인해 갖고 한때 이 장 보돌리아르의 이 소비 사회라고 하는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소비의 비경제적 측면을 봤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소비가 갖는 경제적 효용의 소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갖는 플러스 알파의 측면, 다시 말하면 비경제적 측면을 봤던 것이죠. 그 소비하는 상품이 갖는 상징성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significant라고 그러고 프랑스 말로 하면 signifiant이라고 합니다. signifiant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상품을 소비할 때 갖는 기호가 있습니다. 나는 차를 타면 이 정도 탄다 이런 거. 그리고 나는 무슨 와인을 마시면 이 정도 되는 루이 14세 정도 되는 와인을 마신다. 한 병에 뭐 1억 원짜리 나는 와인을 마신다.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나는 뭐 강남에 뭐 무슨 빌라에 산다. 그 밑에 주차장에 들어갈 때는 그 주차장 들어가는 자격이 있는데 뭐 한 달에 월 25억 이상 돈을 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에 나는 주차를 한다. 요런 그럼 그거는 어마어마한 25억이라고 하는 월 소득 25억이라고 하는 그것은 경제적 측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런 돈을 가졌고 그것이 그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하는 그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비경제적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갖는 상징성. 이게 어마무시하구나. 다만 25억 그게 아니고 그것이 갖는 상징이 엄청나구나.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 짓는 거죠. 너와 나는 다르다. 그냥 이런 특권의식, 선민의식 이런 거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소비사회라고 그래갖고 한때 굉장히 이제 유명했었고 지금도 이거는 뭐 여전히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느 나라든지 가면은 중심지가 있고 주변이 있잖아요. 중심부가 있고 주변부가 있잖아요. 어디 가도 강남에 무슨 모 아파트, 모 빌라가 있듯이 또 유럽에도 미국에도 가면 워싱턴 DC 가면 뭐 포토맥강 옆에 또 어마어마한 또 부촌이 있고 로스앤젤레스에 가도 있고 유럽에 가도 부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소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대 사회가 소비 사회구나. 굉장히 대중화되고 평등화된 것 같지만 오히려 예전보다 더 불평등해진 게 아니냐. 옛날에는 하루에 한 끼 밥 먹냐, 두 끼 먹냐 이런 차이였다면 이제는 뭐랄까 그 격차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거죠. 오히려 훨씬 더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 유연 사회입니다. 유연 사회는 플렉시블하다는 거죠. 부드럽다는 거죠.
유연. 유연이라는 것은 막 부드러운 사이였다는 거죠. 연자는 이제 허사고, 부드러운 사이다. 유연 사이론. 이거는 리차드 시네트의 유연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 유연한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옛날처럼 무슨 뭐 독점 자본주의, 무슨 이런 형태, 뭐 무슨 금융 자본주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 자본주의 형태도 굉장히 유연해지고, 그런 유연성으로 인해 갖고 이게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해서 쉽사리 무너지지 않고, 칼막스는 이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 이행할 것이다, 금방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지만, 그 특유한 유연성으로 인해 갖고 많은 충격들을 흡수하고 충격들을 또 내면하고, 뭐 그다음에 사회주의적인 제도도 상당히 많이 포용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유연한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제를 먼저 치고 나갔잖아요. 본래 기본소득제는 진보 쪽에서 이제 주장하던 그런 화두였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물론 유럽에서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쨌거나 그동안의 그 기본소득제는 정의당이나 그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 몇 진보적인 그 대권 주자들이 얘기하던 그런 화두였어요. 그런 진보적인 것을 지금 가장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미래통합당에서 먼저 선점한 거죠. 요런 걸 보면 역시 자본주의로 하는 것이 이렇게 좀 진보적인 그런 제도도 이 포용을 해서 그냥 내면화해서 하나를 소화시켜버리면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게 일종의 유연한 자본주의로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작가 아딸리가 주장한 유목사회입니다. 노매드, 유목.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원시 사회로 돌아가면 인류가 이제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이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우리 이제 이쪽 현재 한반도로 들어오기까지 과정을 보면은 우리 초창기에는 유목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채집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사냥을 했었죠. 물론 처음에는 사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채집을 하다가, 그러니까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는 사냥을 하고, 탄수화물을 얻기 위해서는, 곡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채집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점차 이제 동물을 풀어놓고 키우는 유목,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목축,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채집에서 농경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농경 이런 그 목축 이런 그 정착 생활이 아니고 그 정착하면서 이제 문화가 꽃이 폈다는 거예요. 문화가 이제 꽃이 폈는데, 이제 다시 사람들이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이제 막 떠나는 거죠. 해외 취업을 떠나고 해외 이민을 가고, 그 다음에 또 이민을 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그 공간적인 이동뿐 아니라 자본도 뭐 전 세계 실시간으로 이동을 하고, 직접 투자, 간접 투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자유롭게 이제 넘나드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고 이제는 사람들도 직업을 가질 때도 그냥 젊을 때 공무원 좀 했다가, 그 다음에 개인 사업 했다가, 또 대기업에 입사를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취업도 뭐 일자리도 이제 수시로 바뀌는 거고, 기업들도 무슨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옛날 두산처럼 뭐 주류 산업, 맥주 소주를 하다가, 그 다음에 중공업,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중공업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 최근에 와서는 다시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 중공업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데 이제는 더 이상 정주 생활, 정착 생활이 이제 아니고, 이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유목 사회다, 이렇게 노매드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연 사회론이고, 그다음 일곱 번째 이제 과잉 합리화 사회, 합리화로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형식성을 버리고 보다 합리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오는 것이 뭐랄까 전근대, 근대, 현대의 그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전근대 시대 때는 굉장히 형식적이었잖아요. 귀족들이 뭐 복장을 볼 때도 너무나 불편하게 이렇게 불편하지만, 귀족이라는 것은 형식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차려입었던 건데, 오늘날은 이제 굉장히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변해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나칠 정도로 이제 나아가 버리는 거. 이거 지적한 사람이 조지 리처라는 사람이 맥도날드 사회론이라는 책을 냈죠. 맥도날드 사회론을 주장하면서 맥도날드는 뭐냐면 굉장히 효율적이다. 뭐냐면 메뉴를 한 몇 개로만 단순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컨비네이션만 딱 해서 예를 들면 빅맥 세트 하나 하고 음료도 그냥 그냥 탄산음료 아니면 그냥 커피 뭐 이런 둘로 하마.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도 그냥 뭐 감자튀김이나 뭐 이런 거 몇 개 해갖고 그럼 그 콤비네이션 몇 개 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하다 보니까 효율적이란 거죠. 이게 이제 기계로 주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로 미리 주문해 놓고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맥도날드 사회가 굉장히 효율성을 높였고 그다음 계산 가능성을 높였고 이게 가격이 얼마가 되겠다 하루 몇 개가 팔리겠다 이런 식으로 예측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게 됐고 또 예측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자동화할 수 있게 됐어요.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나칠 정도로 이제 너무 나아가 버리니까 굳이 예를 들면 점심시간이 뭐 1시간인데 맥도날드 가고 10분 만에 먹어치우고 그러면 나머지 50분을 뭐 할 거냐. 그러니까 메뉴를 한 1시간용 메뉴를 개발해서 좀 천천히 이렇게 여유도 즐기면서 이렇게 가야지 너무 지나치게 이런 식으로 압축시켜 버리니까 과잉 합리화시켜 버리니까 오히려 이게 부작용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이 맥도날드는 세 가지를 결합시키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버가 말하는 관료제식, 그 다음에 테일러리즘, 포디즘 요것을 다 결합시킨 것이 과잉 합리화 맥도날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과잉 합리화의 문제점이 있어요. 너무 이게 합리화시켜서 사람들의 어떤 행태를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이제 이끌려고 하는데 이게 방향이 맞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방향이 틀려버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또 새로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피로사회입니다. 피로사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사회가 피로사회다.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한병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독일의 지금 사회학자인데 독일에 지금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말한 것이 위디카이트 게젤샤프트라고 합니다. 위디카이트란 말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fatigue입니다. 피로고 영어로 말하면 society of fatigue입니다. 피로 사회. 이걸 이제 독일로 하면 이제 위디카이츠 게젤샤프트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사회가 피로 사회가 아니냐. 아까 말한 것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말하는 뭐 시간제 알바하는 뭐 사람이 물론 제일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자영업 하는 사람,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대기업, 공무원, 고급 공무원, 정치인, 뭐 자본가, 중소기업가, 대기업, 자본가 무슨 이런 사람들 다 필요하다는 거죠. 옛날처럼 뭐 여유 있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다 가진 사람은 가진 걸 지키기 위해서 피곤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걸 채우기 위해서 피곤하고 다 피곤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우리 사회가 점점 이윤율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노력을 해도 그만큼 성과에 대한 보상이 적어지니까 어떻게든 하여튼 그걸 극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키는 사람이 가진 걸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 다음에 없는 사람이 재산을 불리기는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엄청난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필요한 그런 사회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과학 전문화해서 이제 사회과학까지 사회학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 하나가 이제 이 가치 사회학이 등장입니다. 우리 사회학이 이제 기존 그 정통 사회학에서 이제 가치 사회학으로 넘어갔습니다. 정통 사회학은 아까 얘기했듯이 과학혁명으로 인해서 특히 물리학에서 그런 등장한 그런 엄밀한 과학적인 절차, 다시 말하면 가치 중립적인 그런 실증주의 사회학이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독점 자본주의 이행이 되니까
그 다음에 도시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회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회학이 더 이상은 이제 사회학이 이제 이렇게 가치 문제를 너무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존 사회에 대한 회의가 이렇습니다. 특히 이제 후기 행태주의에 와서 과연 이 사회학이 그동안에 이런 사회 가치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동안에 그러면 사회학이 누구의 이익을 도모해 왔느냐 뭐 이런 얘기죠. 누구의 편이었느냐 이런 걸 이건 후기 행태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회학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형평성 측면에서 가진 자에게 봉사하는 그런 사회학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독일에서는 노동정책 형태로 노사관계 형태로 나타났고 영국에서는 이제 사회정책 형태로 이렇게 나타났고 미국에서는 사회사업 형태로 이렇게 나타났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회보장, 보편적인 사회보장이 이제 화두로 등장했고 이런 사회보장이 이제 사회복지로 이제 넘어간 겁니다.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장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의 보호가 되는 건데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좋은 형태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회보장은 from 다시 말하면 빈곤으로부터의 보장, 그다음에 뭐 질병으로부터의 보장, 보호 뭐 이런 것들이 사회보장이라면 사회복지는 풍요로의 복지, 건강으로의 복지 이런 식으로 이제 투가 된 거죠. 뭘 지향하는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이 이제 사회 문제론을 거쳐서 소셜 프로블럼을 거쳐서 사회 정책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사회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 사회 문제가 생겨난 거고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한 것이 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정의할 때는 폴리시를 정의할 때는 문제 해결 대안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문제 해결 대안. 그러니까 정책이 잘 구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우리가 말하는 복지국가들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이 오늘날 사회보장 정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보장 정책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엄청난 아픔, 사회 문제의 아픔을 겪고 오늘날 사회보장 선진국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도 지금 사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사회 문제가 많아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미래 사회보장 국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전제 조건이 구비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다는 데 대해서 너무 비관하지 말고 이것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정책이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사회복지 국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사회보장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한문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social security 이렇게 되는 거고 영어로 social security 한문으로 보면 장이 뭐냐면 가로막을 장자잖아요. 장애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다시 말하면 protection from obstacl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protection from obstacle 그러니까 장애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그게 이제 사회보장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빈곤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결국은 사회보장은 빈곤으로부터 보호예요. 다시 말하면 빈곤의 형태가 뭐냐면 질병, 그다음에 해고, 실업, 그다음에 뭐 산재,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로부터의 이제 보호가 된 거고.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란 말의 시큐리티란 말의 그 어원을 보면 라틴어로 세큐라입니다. 세큐라를 이게 두 개가 세란 말은 이제 without 뭐 없어도 된다. 큐라 오늘날 큐어 보살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세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어로 말하면 without security, without secure. 그러니까 세큐라란 말은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security가 됐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이제 사회복지가 된 거죠. 사회복지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복지 한문으로 쓰면 좋다는 뜻입니다.
일본식 한자어죠. 복지. 원래 우리나라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복지, 소셜 웰페어, 웰페어는 영어만 well, 좋은 상태, welfare, 좋은 상태입니다. 그 사회보장은 뭐예요? 그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의 보호라면 복지는 좋은 걸로의 지향, 좋은 걸로의 지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보장의 의미와 사회복지의 의미는 약간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 대체로 이게 사회보장의 선행적 개념이고 사회복지가 후속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대체로 좀 미시적인 걸 사회복지로 오고 대체로 거시적이고 정책적인 걸 되게 사회보장이라고 말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사회학에 관한 모든 게 끝나고 우리가 장을 바꿔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다음 장이 바로 뭐냐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사회과학의 학문적인 성격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회과학이 다른 자연과학, 다시 말하면 물리학, 생물학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많은 사회과학의 세 학문이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문은 역시 사회학입니다. 자연과학에서도 물리학, 생물학, 화학, 지구과학, 천문학 여러 영역이 있지만 역시 자연과학의 대표는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을 하는 학문은 만물의 사물의 이치에 관한 학문입니다. 사물의 이치에 관한 학문이다. 사물의 이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나 질량이나 뭐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이제 특히 좁은 의미의 물리 현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변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뭐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철과 산소가 결합해서 또 녹이 슬고 이런 변화에 관한 그런 학문을 이제 화학이라고 그러고 또 물리 현상 가운데 생명체에 국한된 현상을 또 생물학으로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사회과학의 사회학과 자연과학의 물리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이제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과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연과학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회과학은 우리가 지금 우리 한 학기 동안 공부를 지금 했기 때문에 사회과학이 뭔지는 대략이나 한번 감을 잡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진도도 나갔고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지금 나가는 부분이 다 우리 책에 차례편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제 읽어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은 여러분들 조금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워서 조금 알지만 이 자연과학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특히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주로 문과 출신이 많고 이과가 잘 없어서 화학 공부를 뭐 별로 안 했을 겁니다. 이제 새 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구분은 없어서 누구나 사회과학도 알고 자연과학도 알도록 지금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없어지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만 좀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회과학이 어떤 학문인가 사회과학이 어떤 과목인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이걸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정치경제 말고 사회문화 시간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뭐 여러분들이 그냥 주입식으로 해갖고 여기 뭐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또 시험 문제 나와도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뛰어넘어서 잘 기억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다 사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 얘기를 하고 오늘 얘기 못하는 부분은 또 다음 주로 넘겨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의 의미를 자, 과학의 의미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과학이라고 한문을 읽습니다. 그 다음 영어로는 science입니다. science. 영어로는 science라고 있잖아요. 또 프랑스 말로 science라고 있지만 이게 science, 과학. 자, 과학이라면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분과 학문입니다. 과학은 말 그대로 분과 학문. 줄여서 과학. 다시 말하면 자연현상에 관한
분과학문. 그게 이제 줄여서 과학, 분과학문.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현상, 물리현상, 변화현상, 생명현상에 관한 분과학문. 이게 바로 과학, 이렇게 해요. 과학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성격을 갖추어 있는 걸로 봅니다. 첫째로, 물리학이든 화학이든 생물학이든, 첫째로 경험적 사실과 부합. 경험적으로 일단 입증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추상적으로 정반합, 변증법, 역사는 정반합에 의해서 진보한다. 정이 있다, 반이 있다, 합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과학자들은 어떤 게 정이고 반인지 눈으로 보여주라. 그러면 철학자도 그거 못 본다. 그거는 우리가 철학 개념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그거는 과학이 아닌 거죠. 이게 정반합, 변증법은 과학이 아니구나. 수학도 1 더하기 2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은 1 더하기, 그럼 뭐 손으로 보여봐라. 그러면 되게 손가락 갖고 1, 2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손가락이 하나는 길고 짧은데, 왜, 그러면 짧아도 1, 길어도 1?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고, 이렇게 형상화해서 손가락으로 길이는 보지 말고 그냥, 이거 봐라. 그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수학은 이게 과학이냐. 수학은 경험적으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학을 얻은 사람은 이거는 과학이 아니다. 수학은 철학이다. 경험적으로 입증을 할 수 없으니까 수학은 과학이 아니라 철학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수리 철학 그렇게 해서 수학과를 철학과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과학 대학이 아니라 인문학 쪽으로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 갖는 좀 여러 가지 성격입니다. 사실 수학이 이게 진짜 과학이냐? 이 과학이라는 건데 첫째가 지금 말한 것처럼 경험을 통해 지금 나온 것처럼 실험을 통해서 물리학에서 말하는 실험, 통제된 실험, experimentation, 통제된 실험 공간에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입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찰, 아니면 이제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해서 observation 해서 이제 검증해야 돼요.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맞다, 틀리다 하는 거 보여줘야 돼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물이 되지 않냐? 봐라. 맞구나. 그럼 다시 수소를 다시 분해하니까, 아니, 물을 다시 분해하니까 수소와 산소가 되지 않냐? 봐라. 맞구나. 이렇게 될 때 그거는 자연과학이 되는 거죠. 자, 해가 아침에 뜨지 않냐? 저녁에 지지 않냐? 그 다음에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지 않냐? 자, 봐라. 맞다. 그럼 그거는 천문학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험으로 일단 경험적인 사실관계, 가치 판단이 아니고 사실, 오로지 팩트만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팩트, 사실만 갖고 가치 판단, 이게 옳으니 틀리니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맞니 안 맞니 이것만 정확히 보는, 이게 바로 과학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objectivity, 객관적인 주관을 배제해야 돼요. 주관. 그 다음에 편견을 주관과 편견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을 배제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옳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고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상호 주관성, 서로 공통적인 주관성은 객관성으로 간주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선험적으로 예를 들면 살인은 나쁘다라는 할지, 선험적으로 우리가 갖는 그런 판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상호 주관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상호 주관성은 우리가 객관성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주관과 편견을 배제를 하고 오로지 객관적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 과학은 일반화와 법칙성을 추구합니다. 귀납법을 통해서 많은 사례들을 이제 보고 종합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귀납법입니다. 삼각형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각으로 만든 예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 여러 가지 모양의 삼각형이 있지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더라. 그러므로
모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렇게 나가는 걸 귀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식으로 해서 일반화를 거쳐가고 그 다음에 완전한 일반화가 됐을 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예외가 없이 완전히 다 들어맞을 때 이거는 드디어 법칙이다. 이 개념, 레귤러리티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에 따라서 보편성을 조건으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원인을 가지고 결과를 연결시켜요. 이걸 우리는 설명이라고 해요. 설명. 그 다음에 이 설명을 시간적으로 연장하면 그것이 예측이 됩니다. 예측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설명과 단순한 기술과 진술은 다릅니다. 설명은 지금 말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정확히 얘기하는 게 설명이에요. 그러나 진술이나 기술이나 이것은 그냥 꽃이 핀다, 꽃이 아름답구나, 세월이 간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진술이고 기술입니다. 설명은 인과관계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코로나19의 활동이 둔화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제일 선호하는 환경이 저온 건조거든요. 날씨가 이제 더워지니까 고온 다습하니까 좀 약해요. 이게 인과관계를 갖고 얘기하는 게 설명입니다. 어제 주가지수가 많이 올랐다. 그것은 여러 가지 호재가 작용해서 주가지수가 올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이제 시간적으로 연장하면 예측이 됩니다. 지금 뭐 태양 흑점이 활동을 개시했으므로 올여름은 굉장히 길고 무더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인과관계, 원인, 흑점이 활동을 개시했으므로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설명과 예측은 인과관계를 갖고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방식이 똑같아요. P이면 Q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정확하면 예측도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설명이 틀려버리면 예측도 당연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인과관계가 분명한 인과관계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이렇게 인과관계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그러나 우리 사회과학은 그냥 상관관계입니다. 둘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뭐 물가와 이자율, 실업률과 이자율은 관계가 있다. 어떤 게 원인이고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경제학, 사회과학입니다. 그러나 자연과학은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진통제를 먹었더니 머리가 나았다. 이런 식으로. 비가 오니까 한강물이 불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자연과학입니다. 또 하나가 함수관계죠. 함수관계는 정확합니다. 예측이. X이면 Y다. 딱 이런 식으로. fx는 y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함수관계입니다. 이 자연과학의 인과관계도 어느 정도 정확하지만 정확한 수치까지는 안 나옵니다. 수소와 산소가 발생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라면서 물 두 분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함수관계죠.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함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학은 자연과학은 인과관계를 갖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성질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고 남은 부분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